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두 분은 영화 보면서 영화에 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 중에 두 분이 해석하는 그런 부분 있으세요? 저는 제 해석보다는 궁금한 거. 두 분의 생각이. 방 237호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 237호? 네. 무슨 대체 뭘 의미하는 방일까? 237. 네. 영화상으로는 여자가 있다고 했고 처음에 되니까 네. 자기를 목 졸랐다고 했나요? 그죠. 엄마한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찾아갔을 때는 한 여자가 욕조에 네. 목욕을 하고 있다가 나왔는데 젊은 여자였는데. 젊은 여자였죠. 근데 껴안고 스킨십을 하자 썩은 몸, 네. 이 시체적 네. 그런 노파의 모습으로 변해 있는 장면인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약간 섹슈얼한 코드가 나타난 적이 3번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이 그 술 마실 때 바텐더랑 자기 정자은행이 말썽을 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자는 있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다라는 식. 그리고 나서 237호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그 여자와 키스를 나누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에 그 아까 괴기스러운 장면 있죠. 남자 네. 둘이 침대에서 성행위를 하고 있는 그 장면. 이렇게 3번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잭 니콜슨의 숨겨진 욕망을 보여주는 방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데니가 침입을 했기 때문에 그 폭행을 당한 게 아닌가. 그 해석 되게 재밌는데? 문을 잠가 놓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지 말라고 하죠. 처음에. 네. 처음부터. 누가 그러지? 할로렌이 그러죠. 네. 근데 이 오버룩 호텔의 정체성이 애초에 백인들에 의해서 죽은 인디언들의 공동묘지 그 위에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네. 일단은 뭔가 저주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뭔가 그런 묘한 분위기가 풍기는 그런 공간인데 뭔가 스탠리 큐브릭 영화 안에서 그 수수께끼를 항상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파게끔 만드는.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안 가야 되잖아요. 근데 꼭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게 되고 저는 거기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제게 욕망이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 약간 금주하잖아요. 네. 술도 안 먹고 그리고 부부관계도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근데 지금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 글을 쓰기 위해서 막 자꾸 이렇게 뭔가 억누르고 있었던 자기의 어떤 그 본능 혹은 욕망 이런 것들이 그때 뭔가 발현되고 깨우치는 장소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도 드네요. 잭이 그리고 그 금색 파티룸. 네. 바텐더를 찾아가서 술을 2번을 마시잖아요. 네. 한 번은 지갑에 돈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한 번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네. 돈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서 났을까? 혹은 어디로 갔을까? 아. 네. 근데 돈이 있는 게 나중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첫 번째 바텐더랑 대화하는 장면도 그 허세. 뭔가 다 모든 말이 다 허세고 지갑에 돈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남은 건 자존심밖에 없는 그런 가장의 마지막 허세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 같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요? 돈이 있는데? 두 번째는 근데 다 환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술선 파티 장면으로 연결되지 않나요? 두 번째는 거기서 이제 전에 죽였던 자기 가족들을 죽였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레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죠. 지금 네 아들이 네 거를 부르고 있는데 네. 너 가만히 있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 전까지는 주로 데니의 환상들이 많이 나오다가 그 무서운 노파와의 만남 장면 이후로부터는 제게 그 망상이라고 해야 되나 보는 것들이 더 다채롭고 많아지는 경향이 있긴 하네요. 네. 웬디도 점점 보게 그다음부터 되고요. 웬디는 이제 점점 보게 되죠. 그럼 1920년도 그 마지막 사진에 흑백 사진에 등장하는 잭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그 결말? 저는 그래서 더더욱 잭이 계획했다고 본 것 같아요. 그거를 사실로 보셨구나. 전 사실로 봤어요. 저는 아, 그 오버룩 호텔 안에 있는 뭔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 사진이라고 저는 생각 들었거든요. 거쳐간 많은 사람들에 네. 대한 하나의 얼굴이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봐가지고 뭔가 말이 안 되지만 초현실적이지만 죽은 사람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냥 거기서 희생된 사람들 혹은 죽은 사람들. 근데 희생된 사람들이라기엔 너무 그 부르주아 백인들이었는데 아니면 그런 해석이 재밌었어요. 그 처음에 바텐더 만났을 때 뭔가 이제 잃을 게 없어진 뭔가 그 가장의 허세. 근데 그 파티 장면에서는 되게 호화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막 뭐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시기가 있잖아요. 또 남자들에게는 네. 그 뭔가 내가 해가지고 가장을 일으키고 뭐 다 먹여 살리고 뭔가 아빠로서 미국의 아빠로서 그때의 그런 어떤 그 뭐냐 그럴 때 그러니까 가장 뭔가 잭이 좀 뭔가 힘이 넘쳤을 때 뭐 그때의 상황이 빗대어서 그렇게 호화로운 파티에 초대된 한 사람으로서 뭔가 표현이 된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왜 과거일까요? 그러면 과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지금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것도 없고 일어난 것도 없고 저는 아까 말했던 그 자기가 계획했다라고 했다고 하면 자기가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한때는 동경했던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가족과 함께 마감하려고. 근데 그게 시대적 배경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죠. 20년대 빼고는. 그죠. 그러니까 현 시점. 근데 그거네. 아폴로 뭐 우주선 네, 발사하고 아폴로 이때니까 11, 네, 정확하게 시점은 나오는 80년대? 것 같아요. 그때 80년대인가요? 70년대죠. 70년대에서 50년 전이면은 잭 니콜슨이 그때 사실 50 정도는 안 됐을 텐데. 그러면은 20년도가 잭 니콜슨이 젊은 시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옛날이라. 너무 옛날이라. 그렇죠. 그거를 리얼리즘적으로 안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운 해석 같긴 해요. 이 영화 자체가 리얼리즘적인 영화도 아니고 네. 실제로 그곳에 유령이 살고 있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호텔이다. 예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아까 가부장적인 그 미국 문화를 연장적으로 해석을 해서 봤을 때 이런 가족들이 과거에서부터 쭉 이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920년도에 또 다른 가정에서의 잭 니콜슨, 그러니까 잭 토렌스가 거기에 존재를 하고 있었다고 봤고 그 사람이 진짜 관리인으로서 가족들을 다 몰살시켰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영화상에서는 그레디라는 인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과거의 잭이 그레디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하다가 사진을 찍은 거고 그게 증거물처럼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바텐더한테 2번을 찾아가는데 네. 첫 번째 찾아갔을 때는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잭의 모습이고 두 번째 찾아가는 건 그 1920년도에 살고 있는 또 다른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찾아갔을 때 잭이 술값을 내려고 그러는데 내지 말라고 누가 주고 갔다 그러잖아요. 네. 그게 돈이 없는 첫 번째 바텐더를 찾아갔던 잭이 그때 돈을 줘서 네. 없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기에는 지갑에 있는 지폐 액수를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20달러짜리 얼마 있으니까 난 낼 수 있다 하고 딱 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 동일 인물들 네.
영화상으로는 그게 먼저 나왔지만 네. 예린 씨의 해석으로는 네. 그게 더 후의 일이니까 네. 없어진 거군요. 돈이. 네. 재밌다. 그런 거 아닐까라는 되게 생각도 재밌는 있어요. 해석이에요. 네. 근데 그게 틀린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게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맞아요. 계속 역사적으로 현대까지 넘어오면서 반복되는 네. 가부장적 비극을 네. 보여준다고 하면 그 해석도 적절한 것 같네요. 맞아요. 그 장면이 유일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쵸? 파티. 네, 파티신. 맞아, 200명? 맞아. 네. 엑스트라 200명 있었고 스탠리 큐브릭 딸도 있었대요. 그중에. 엑스트라로. 스탠리 큐브릭 딸이 메이킹 필름 네, 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DVD 사면 뒤에 그게 딸이 제작한 게 붙어 있대요. 그 아빠가 작업하는 과정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을까? 엄청 가까이 잡는데요. 아버지 하는 거를 거리낌 없이. 근데 스태프들은 딸은 좋아했대요. 아버지도 딸 좋아했나 보다. 좋아했으니까 찍으라 했겠지. 맞죠. 딸한테는 테이크 200번씩 가게 안 된다. 딸한테 그냥 한 번만 가라고. 귀찮으니까. 전 되게 한편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 멘탈이. 그죠. 감독의.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증오했겠어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그려놓은 그림이 확실하게 확고하게 있다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감독 혹은 프로듀서의 특징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남들이 다 이해하는 걸 똑같은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프로듀싱이 안 되잖아요. 네.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근데 다 이해 못하니까 불안한 거고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짜증이 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이해시키면 감독과 다른 사람들이 구분이 안 가는 게 아닐까요? 큰 그림을 보고 세부적 요소 속에서 자기가 그림을 하나씩 그려내는 거라고 했을 때는 네. 그러면서 스탠리 큐브릭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좋았잖아요. 그죠. 결국 작품으로 말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결과물 자체가 잘 나오니까 사람들이 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 대사로 넘어갈게요. 네. 인물 섞어서 해볼게요. 저는 인물을 따로 준비를 안 해가지고 여기 인물 얘기를 아까 제가 많이 한 것 같아요. 제 거는 한 개인보다는 좀 더 상징적인 인물로 봤기 때문에 두 분은 어떠세요? 저는 스탠리 큐브릭이랑 감독의 인물을 네, 그 얘기를 시간을 추가하더라도 일단 윤세진 감독님 준비해온 거 해볼까요? 네. 1928년생 사자자리. 28년 사자자리. 네. 내성적인 성격은 내성적이래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요. 뉴욕의 저명한 의사 아버지와 루마니아 태생의 어머니를 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체스를 영광적으로 좋아했고 학교에서 드럼을 연주하기도 했대요. 그리고 13살에 카메라를 선물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서 평생 사진과 영상 예술에 이제 심취를 하게 됐고 되게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16살에 프랭클린 델러노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 날 그 대통령이 사망을 했으니까 신문 같은데 대서특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신문 가판대에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 그 신문을 사려고 하는 광경이 있었는데 그게 마치 신문 가판대에 사람이 중간에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걸 보고 포위당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찍었는데 그게 이제 재밌게 본 그 사진 잡지 룩에서 그 사진을 구입하면서 그때부터 프리랜서 사진작가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16살에? 네. 그러면서 뭐 사진을 찍은 그 수익금과 뭐 자기가 체스 경연대회 나가서 상금을 탄 걸로 첫 번째 막 영화도 찍고 미국에서 했고요. 어릴 때부터 워낙에 자기 그 색깔, 주관 이게 강했기 때문에 독불장군으로 자기 영화의 모든 분야를 일일이 다 관리를 했어요. 뭐 세트장에서 음악, 의상 뭐 전반적으로 다 모든 제작 과정을 기록하고 뭐 노트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떠나서 런던에서 살았는데 그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해서 아까 전에 미국 배경이지만 영국에서 찍었다고 했는데요. 그 초반에
그래서 그 항공 촬영 있잖아요. 네. 당연히 못 탔고 촬영 감독들만 타가지고 찍어온 장면이라고. 아, 비행기 타는 거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공포증이 있나 봐요. 강박증이랑 공포증이 좀 있어요. 되게 겁쟁이래요. 겁쟁이. 그리고 또 뭐 체스도 좋아하지만 또 탁구도 굉장히 좋아해서 특히 많은 영화에 탁구 치는 장면이 많이 삽입이 된대요. 샤이닝에서는 없었죠. 벽에 공 치는 거 있죠. 그쵸. 캐치볼이 있네요. 그래서 특히 자기 그 집 안에도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탁구대를 설치해가지고 배우들을 초대해서 탁구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배우들을 웬만하면 이겨요. 이 사람이. 네. 그러면 촬영장에서 더 쉽게 통제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자기한테 있었대요. 게임에서 배우를 이기면. 심리전에도 능했네요. 배우들 그거 감정노동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탁구 재미는 없는데 할지도 모르는데 감독님이 오라니까 가서 져주고. 그쵸. 그리고 평생 타이핑을 배우지 않았다고 해요. 항상 시나리오 다 녹음을 했대요. 아, 녹음. 다른 사람이 해줬겠지. 비서가 있대요. 비서들이 다 타이핑 해주고 했다고 하고. 잭이 그래서 이상한 거 타이핑. 아, 그 타이핑 장면도 500페이지 넘게 하는데 그 일부러 오타랑 형식 다 다르게 한 장씩 다 하고. 그리고 외국 버전에는 다 외국 다른 나라 언어로 했대요. 아, 우와. 독일 버전은 독일어의 비슷한 속담. 한국어는 없어요. 유럽 버전은. 그리고 이제 그 촬영할 때 페이지를 이렇게 손으로 넘기는 장면 있잖아요. 네. 손 한 손이라도 닿았으면 다시 새 걸로 바꾸고 했대요. 클로즈업 사실 나오는 게 아닌데 그 정도로 좀 강박증이 좀 있었고 문구류에도 굉장히 집착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메모지 규격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따로 공장에다 주문을 해서 쓰기도 했고 상자가 되게 많대요. 그 상자 안에는 자기만의 어떤 메모, 뭐 보관물들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세균을 무서워해가지고 감기 걸린 사람 촬영장에 못 나오게 일맥상통하네요. 그 행동들이 다. 네. 그리고 그 아플 때도 병원에 가는데 이제 모르는 의사한테 진료받는 거에 굉장히 겁을 내서 영국에 살잖아요. 근데 주치의는 미국에 있어요. 그럼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비행기 못 타니까 의사가 왔는데 영국에서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의사 면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대사관에서 치료받았대요. 그 정도로 되게 강박증이 심하대요. 건강 염려증이랑. 강박증만 있는 게 아니라 권력도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그 허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 공장 제작 그리고 대사관 치료 이런 것들은 스탠리 큐브릭이 가진 자기 위치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것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면 그런 강박증이 저절로 치료가 될 텐데 포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허용이 되니까 오히려 동물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키우던 강아지가 이제 뭐 좀 죽어갈 때 애완견을 돌보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촬영을 쉰 적도 있고 키우던 뭐 토끼가 죽었을 때 그날은 너무 슬퍼서 촬영 일정을 취소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되게 따뜻한 면도 있네. 인간을 확실히 좋아하진 않았대요. 하지만 동물은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이런 잭이란 아버지랑 좀 다르네요. 그래서 자기 촬영 현장에 딸을 불러서 뭐 메이킹 필름 촬영을 하도록 하고 사람들이 딸을 좋아했다는 거는 그 아이는 어쨌든 따뜻한 아이로 키운 거잖아요. 동물도 좋아하고 매력 있네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긴 하지만. 네. 그렇죠. 흥미롭다. 그러게 감독 코너도 하나 만들어도 재밌겠네요. 네. 이렇게 특징이 있는 얘기할 거리가 많은 감독은 재밌다. 네. 자, 예린 씨는 또 어떤 얘기? 그냥 뭐 인물? 그냥 인물. 저는 다 얘기를 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할로렌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네, 할로렌. 저는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이면서 사회적인 희생자로 그려졌기 때문에 초반에 이 영화에 대해서 5자 평가를 할 때 그런 가부장적인 가정의 모습에서 더 커져서 이게 사회적인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그린 게 아닌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뭐라 그러지? 허무하게 죽잖아요. 그쵸. 도와주러 오자마자 그냥 도끼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스카이캐슬과 또 한번 살짝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해나? 그죠? 그러게. 여기서 이렇게 한 번에 도끼 맞고 할로렌이 죽었는데 그 할로렌을 보고 잭 니콜슨이 각성을 하고 셋이서 행복해져서 손잡고 오버로크 호텔을 떠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엔딩이 얼마나 씁쓸했는지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비교를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이 정도. 네. 그렇죠. 근데 이것 한번 물어볼까? 그 할로렌 방에 네. 2개의 그림이 걸려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에 그, 텔레비전 정면에 완전히 다 이제 올 누드인 네네. 네, 흑인 여성의 나체 그림 혹은 사진이 붙어 있고 네. 머리맡에도 또 하나 똑같이 네.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뭘 의미할까요? 똑같은 그림인가? 달라요. 다른 다르지만 둘 다 비슷한 누드인 스타일의 네. 비슷한 스타일의 흑인 여성의 올루드 그림 혹은 사진. 굉장히 우선 큰 사이즈죠. 의미하는 바보다 그거 보면서 또 느낀 게 저도 밸런스, 균형을 잡았다. 그리고 그 그림뿐만 아니라 그 아저씨 누워있을 때 양쪽에 조명. 네. 조명, 네. 발. 그쵸. 네. 발도 딱 이렇게 똑같이. 대칭. 네. 대칭으로 누워 계시더라고요. 뭘까? 근데 머리도 되게 커요. 그 파마 앞으로 스타일. 네. 그게 뭐, 흑인이라는 정체성을 이제 마음껏 드러낸 뭐 헤어스타일부터 피부를 다 드러내고 누드니까 물론 굉장히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여성이긴 한데 근데 굳이 거기에 분명 시선이 갈 거라는 걸 모르고 그쵸. 넣진 않았을 그럼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하다가 잘 모르겠지만 할로렌 영화 감독이라면 미술 프로덕션 디자이너라면 할로윈이라면은 걸만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할로윈의 할로윈은 호박이죠. 역시 방심하면 이렇게 방심한 순간 치고 들어오죠. 진짜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할로렌. 할로겐이라 안 해서 다행이죠. 할로겐. 약간 저는 그 그림이 그런 느낌 들지 않았어요? 뭔가 주술적인 느낌? 그런 게 있네. 샤이닝을 하는 또 할로렌이 또 할머니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할머니랑 자기가 했다고. 예, 뭔가 그런 할머니인가? 초자연 할머니 젊으셨어요. 그런 어떤 신비한 여성에 대한 관심?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 할로렌 집에? 그런데 할로렌이란 사람의 어떤 호감도를 상승시켜주고 신뢰감을 상승시켜주진 않았거든요. 그 그림들이. 오히려 조금 나쁜 사람인가? 이상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그러니까 악인은 아니지만 말한 대로 주술적인 느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거기는 여자아이, 남자아이 그리고 여성, 남성 다 백인 나오고 남성 백인이 나오는데 남성 흑인 근데 흑인 여성은 안 나오잖아요. 그 사진으로만 나오거든요. 두 번의 그림. 근데 그 그림도 되게 섹슈얼한 그림들이고 그런 부분으로 등장한다는 게 그 당시에 흑인 여성의 위치를 좀 보여주는 느낌도 들긴 했거든요. 저한테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취향으로 걸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영화 속에서는 흑인은 등장하자마자 도와주러 갔는데 뭐 하나 해보지도 못하고 도끼 맞고 바로 죽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흑인 여성 나오지 않지만 그림으로 등장할 땐 굉장히 성적인 그런 섹스 어필하는 그림으로 등장한다. 이 부분에서 이 시대상을 좀 엿볼 수 있다라는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영화 안에서 여성의 나체 누드로 나오잖아요. 그 장면 정말 섹슈얼한 느낌 정말 하나도 없지 않아요? 그 여성이 바뀌는 장면. 네. 무서워요. 처음에 이렇게 걸어 나올 때.
젊은 여성으로. 네, 전혀 불빛도 너무 그렇고 그 움직이는 속도와 네. 음악과 이게 섹슈얼한 느낌보다는 좀 뭐가 오지 약간 두려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참 스탠리 큐브릭 영화 안에서 어떤 뭐 애정 씬 네. 이랄까 아니면 좀 부드러운 감정 그런 것들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 모든 영화들에. 아이즈 와이드 샷도요? 나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조차도 부분데도 네. 아 그래요? 둘이 부분데도 차갑죠, 되게. 놀랍네. 자, 그러면 기억에 남는 장면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먼저. 네. 저는 이 영화에서 되게 또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혹은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음향이었어요. 네. 그게 처음에 그 넓은 호텔 공간에 트레이를 끌고 가는 웬디 모습부터 해서 그 세발자전거 타는 네. 데니 모습이랑 계속 교차하면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바퀴 굴러가는 소리, 데니의 자전거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그 공간감을 되게 느끼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맨 땅에서 구를 때랑 카페트 위에 올라갈 때랑 이게 반복이 되는데 그때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향도 좀 신경 쓰면서 봤었는데 처음으로 공포감이 확 조성이 됐을 때가 타작이 딱 원샷 잡히면서 카메라가 사이즈 살짝 빠지면서 쿵쿵쿵 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알고 보니까 잭이 혼자 공 던지면서 노는 거예요. 잘 노네. 완전 잘 놀아.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놀고 갇혀서도 먹고 자고. 근데 이게 혼자 벽에 공 치면서 놀다가 그 장면이 있죠. 웬디와 데니는 손잡고 미로를 산책을 하는데 혼자 공놀이 하던 잭이 그 미로가 미니어처처럼 만들어 있는데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렇게 딱 위에서 쳐다보잖아요. 네. 그래서 카메라가 그 미로 미니어처를 부감으로 잡는데 처음엔 그냥 그 미니어처를 잡는 줄 알았더니 중간에 웬디랑 데니가 걸어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전 소름이 끼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이 잭이구나라는 거 약간 하고 싶은. 저는 약간 지배하게 되는구나라고 처음에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비극적인 결말이 연상이 됐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중에 이거 이상하게 끝나겠다. 근데 그 장면 진짜 좋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안에서 죽잖아요. 네. 그리고 그 둘은 그냥 평화롭게 산책하다 나와요. 너무 똘똘하지 않아요? 데니가? 네. 자기 눈 위에 발자국 지우려고 맞아. 하는 그런. 그리고 이미 그 미로의 구조도 데니는 엄마랑 놀면서 익혔을 수도 있어. 맞아. 근데 그 아버지는 결국은 못 빠져나갔죠. 그게 저는 그 미로가 잭의 뇌 같다 생각했거든요. 그 뇌 안에서 통제되는 두 사람인 거예요. 근데 결국엔 자기가 자기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거의. 그렇게 되네. 재밌다. 진짜. 그 유일한 CG래요. 그렇겠다. 그게 완전 극부감이니까 주변에 좀 지워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유일한 CG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세련된 장면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첫 장면이에요. 아까 은성 감독님이 심도 있게 설명해 주셨던 그 카메라가 자동차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따라가다가 헬기로 따라가다가 또 갑자기 그냥 강을 막 비추다가 이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빠졌다가 또 따라가고 그 장면이 음악이 일단 너무 압도적인데 음악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부터 숨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까마득하잖아요. 드는 생각이 어떻게 빠져나오지 저기를? 그러니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너무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공간 설정 그냥 고립된 하나의 겨울의 호텔 5개월 동안 혼자 있어야 돼 라는 그 설정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공포 영화에서 공간 설정이랑 그냥 상황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도입부였던 것 같아요. 은성 감독님은? 저는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엘리베이터 피 장면, 피 홍수가 쏟아지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은 정말 독보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어디에도 나올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이 감동만에. 그리고 그거를 그렇게 비주얼적으로 실현을 해놨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 장면이. 거의 피 10,000톤? 가짜 피 10,000톤을 가지고 썼대요.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만족을 못해서 2번 찍었대요. 더 찍었을걸? 한 번 찍고 다시 지우니까 너무 힘들어서. 맞아. 근데 아마 그게 여러 컷이 있어서 네. 몇 번 더 찍었을 맞아요. 거예요. 장면마다. 계속 지웠대요. 그 피어룩을. 그 소파는? 소파 다른 소파 썼나? 썼겠지. 지우고 뭐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이 영화에서 가장 영화적인 순간인 것 같아요. 딱 이 영화를 샤이니라는 영화를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가 쏟아질 때. 근데 이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 호텔이 에서 빠져나갈 수 없겠다. 피로 얼룩지는 호텔이구나. 라는 거를 그냥 그 한 컷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설명이 되는 맞아요. 거라서 뇌리에 굉장히 깊게 남았던 네.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 장면 진짜. 이렇게 해서 기억에 남는 장면까지. 젤리. 죄송합니다. 청포도 젤리. 자, 이번에는 창밖에 큐로 넘어가 볼게요. 같이 해주세요. 창밖에 큐. 첫 번째. 예린 씨 질문부터 해볼까요? 네. 잭은 작가로 글을 쓰기 전에, 작가로 전업을 하기 전에 교사였다고 나오는데요. 영화 네. 속에서. 왜 학교를 관뒀을까요? 왜 관뒀을까? 예린 씨부터 해주시면 안 돼요? 생각해보게. 약간 욕먹을 수도 있는데. 잭의 약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여학생한테 뭔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전혀 그런 게 예상이 안 되는 캐릭터는 아니에요. 자기가 관둔 게 아니라 네. 무리를 일으켜서 잘린 거죠. 잘린 거다. 잘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폭력적인 성향 데니를 패고 그랬던 걸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에서 학생을 폭행을 했나? 그러니까 좀 체벌을 했나? 라는 생각을 그것도 들었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성적인 욕망 그 부분이 약간 되게 미스테리하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학생한테 뭔가 안 좋은 짓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면 술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술도 문제 있죠. 왜냐하면 글 쓰는데 간단히 맥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절제를 못하니까 금주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점점 파렴치한 사람. 술. 그리고 뭐 그런 단서도 있죠. 뭐 처음에 데니를 때렸을 때 자기 거 만져서 그랬다고 했으니까. 네. 학생들 시험지? 뭐 이거 만졌더래. 네. 뭐 결벽증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사람이 그냥 사회생활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거의 시작부터 이 잭은 실패한 모습, 거의 최악의 이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이 호텔을 찾아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그 정도로? 또 있나요? 저는 인터뷰할 때 되게 그런 모습 잘 못 느끼긴 했거든요. 파렴치한의 어떤 파렴치한 아니면은 뭐 실패한 그럼 사실 잘 못 읽었어요. 저는 오버룩 호텔에서 머물면서 내 인생을 좀 새로 시작할 거라는 의지가 약간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고립된 상황에서 좀 자신만만해 하잖아요. 거기서 우리 잘 있을 거고 나는 글도 써서 너무 잘 됐다고 하는데 약간
네. 그래서 자진해서 학교를 그만뒀을 네. 거다. 네. 아, 새로운 출발을 생활을 위해서. 네, 출발을 위해서. 하지만 뭔가 그 불안함이 계속 깔려 있는 것 같기는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큐로 넘어가면 그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제큐는 그거거든요. 웬디와 잭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을 했을까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은 씨 거 듣고 약간 숟가락 얹기인데 웬디는 학생이었다. 나이 차이가 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잭이 선생님이었고 웬디는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고립된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렴치한 선생님이잖아요. 일종의 학생한테 그죠. 그렇게 하는 거는. 그래서 결혼에 이른 게 아닐까? 생각보다 웬디가 되게 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맞아요. 많이 해요. 네. 되게 눈치를 많이 봐. 동등하지 않아요. 전혀. 맞아요. 전혀 안. 그리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맞아. 되게 그냥 그리고 뭐랄까 못되게 행동할 때 그냥 피해버리거든요. 네. 네. 막 무슨 진짜 할아버지 모시듯이 아침 식사 막 가져다 주는 거 봐요. 요양. 네. 간병사. 맞아요. 그런 느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웬디 되게 연약해 보이잖아요. 네. 그 야구방망이 들고 있는 폼이 네. 팔랑팔랑. 진짜 안 어울려. 담배도 안 어울려. 아, 담배. 그러게요. 좀 오히려 그 잭보다 그 뭐지 무전하는 경찰이랑 더 뭔가 썸이 있어 보이잖아. 그랬잖아요. 오랜만에 사람 미래. 목소리 들으니까 오. 좋다고. 둘이 약간 오히려 더 잭보다도 더 친밀한 느낌이 있었는데. 맞아요. 그 경찰이 되게 다정했어요.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랬나? 아니었나? 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뭐 이거 어디 무전기 연말인사. 켜놓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근데 끊기죠. 어떻게 연인이 됐을까? 좀 동등한 관계는 확실히 아닌 것 같고, 아니면은 뭐 제자 아니면 뭔가 조수였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상하 관계가 있는. 네, 그런 관계였던 것 같게 제일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예린 씨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한 상상? 연애 결혼은 아니었을 것 같다. 중매다. 중매다. 가족 결혼의 듀오다. 등 떠밀어서 결혼한 네, 되게 미국 사회 내에서도 되게 보수적인 집안들 있잖아요. 여자 뭐 20대 중반 넘어가면 이제 늦었다. 결혼해라. 그래서 나이 좀 많고 교사니까 나이 좀 많아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되게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라던 웬디가 그냥 한번 만나고 결혼한 거 아닌가. 네. 웬디의 아버지도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제 같은 사람이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과거의 히스토리 좀 파봤고요. 뭐 누가 알아. 마지막 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큐는? 전데요. 저는 잭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글 쓸 때. 네.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예민하고 좀 주변 사람들이나 혹은 옆 사람이 놀랄 정도 예민한 모습들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경우 언제 그러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부터 얘기하면은 네. 저는 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뭐 써야 될 때 말 걸거나 이렇게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면 인기척. 그냥 화가 나요. 은서 씨가 워낙 인기척 없는 남자를 좋아하고 네. 부산스러운 사람 싫어하고 네. 그런 게 있으시죠. 네. 방해되는. 근데 좀 맞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냥 그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는데 화가 나는 걸 또 막 표현을 굳이 하게 될 때도 있더라고요. 굳이 못되게. 그거는 좀 그래서 일할 때는 주변에 좀 모르는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혼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뭘 써야 될 때 생각하고 있으면서 막 뭘 써야 될 때 말 걸거나 뭐 그러면 저도 당연히 이제 당연한 것 같고 근데 워낙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게
창작하는 시간이랑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럴 여유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몰입하고 그 시간이 축적됐을 때 진짜 몰입의 시간이 되면 방해가 되는 건데 항상 제 삶 자체가 방해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많고 창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기대치를 많이 낮춰서 이제는 그런 많이 까먹은 것 같아요. 그 몰입이 깨진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생각나는 게 딱 순간으로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겨울 중에서 11월 말 정도에서 12월 초로 접어들 때 그때 제 상태가 진짜 안 좋거든요. 11월 말부터 12월 초로 넘어가면서 이제 가을이 완전히 끝나고 잎이 다 떨어지고 정말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그때 접어들 때 그냥 제 심정과 제 육체 상태도 그 마른 나뭇가지처럼 메말라 버려요. 이게 항상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왜 그럴까라고 많은 생각도 해봤었는데 일조량에 좀 민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햇빛 양이 많이 줄어드니까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하니까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나는 겨울에는 죽은 듯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저랑 친한 사람들도 넌 진짜 식물 같다. 그러니까 식물 죽잖아요, 겨울에. 그냥 언 땅에서 그런 느낌을 있어서 그때는 제가 알아요. 준비를 하지만 그래도 다시 나오려고 노력을 꽤 기울여야지 조금 힘이 나는 편이에요. 근데 올해는 이 창밖 영화를 하면서 그래도 그 시기를 되게 잘 보낸 것 같아요. 네. 다행이다. 네. 스탠리 큐브릭이라면 그때 딱 호주가 있으면 되는데, 그죠? 아, 비행기를 못 타는. 아, 너무 좋죠, 호주.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 신체적 컨디션에 따라서 완전 다른데요. 잠 부족하면. 완전 예민해져요. 네. 그렇죠. 첫째 잠, 둘째 그 배고픔. 네. 잭은 문제가 배고픔. 없어요, 잭은. 잘 자고 잘 왜 그런 거야 대체. 맞아요. 네. 맞아, 배고플 때 예민해지죠. 그 얘기 안 했네요. 저 많이 사나워집니다. 배고플 때. 저는 배고픈 건 2위인 것 같아요. 1위가 진짜 잠 부족하면. 네. 저는 배고픔이 1위. 두 개 중에 하나 순위를 만들면 어때요, 은선 씨는? 배고픔과 잠. 잠이 모자라서 예민한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야 되는데 시간 충분하고 나한테 잠이 안 올 때 되게 예민해져서 예민해지니까 잠 못 자고. 네. 악순환. 그게 제일 그거 같은데. 네, 불면증. 참. 그 현장에서 일할 때도 그런 경우 있어요. 되게 몰입하려고 하는 저를 가지고 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예요? 어떤 예를 들면? 감정시인을 앞두고 제가 약간 감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뭐야? 같은 배우거나 야, 너 감정 몰입하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야? 네, 그러면은 확 미치요. 진짜. 아니. 현장에서 좀 예민해지는 스타일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네, 제가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짓궂게 노는 사람들. 저는 그 뭔가 진지한 거를 비웃는 사람들 정말 싫어요. 정말 저도요. 진짜. 근데 아마 그분은 그렇게 자기의 불안감을 떨치는 걸 수도 있어요. 괜히 자기 긴장. 그거랑 비슷해요. 머리라도. 머리라도. 나한테 피해를 주진 말아야죠. 그러니까. 네. 사실 그거를 뭐 사람들의 행동을 컨트롤할 수는 없으니까 저도 그거 무시하고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모습 되게 바보 같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네. 아니 뭐야 진짜. 우린 그러지 맙시다. 네. 아니 영화 일하고 좀 배우 연기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많은 부분을 기여하는 작업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거를 최대한 하지 말아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큐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연결 컨텐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영화예요? 네, 영화고요. 아, 저도 영화예요. 뭐예요? 전 노래예요. 겹칠 수도 있겠다. 저는 스티븐 킹 소설 원작 영화예요. 안 겹쳐요. 알 것 같아. 네. 네. 미저리? 맞아요. 그거 네. 생각났었거든요. 롬 라이너 감독의 미저리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아마 보신 분들도 꽤 있고 보시진 않아도 아는 분들은 거의 많을 거예요. 그럼요. 미저리라는 상징이죠. 네, 상징이잖아요. 제 별명이에요. 집착의 상징. 주저리. 찌저리도 있고 미저리도 있고 주저리도 있고 뭐 이렇게 많아. 그렇죠. 이 영화도 폭설로 인해서 고립된 그 소설가가 어느 묘령의 여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 여인이 자신을 간호해주기는 하지만 뭔가 막 비밀을 숨기고 있고 자신에게 어떤 뭐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영화이고요. 약간 호러? 스릴러? 네, 영화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재밌어요. 이것도 거의 그 여주인공 애니거든요. 애니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그 애니와 소설가 두 사람의 어떤 그 두뇌 싸움, 신경전 이런 게 있고요.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영화고요. 저는 잭 니콜슨의 그 광기 말고 귀여운 모습을 보고 싶을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보셨나요? 아니요. 네. 그 영화에서 잭 니콜슨은 되게 바람둥인데 그리고 그 결벽증 걸린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여기랑 좀 다르지만. 근데 그거를 사랑에 빠져서 고쳐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걸을 때 선 안 밟아야 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그런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알게 돼서 자기를 조금씩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보여줘요. 되게 귀여워요.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거기서도 소설가. 소설가였구나. 네. 네, 좀 해피엔딩 버전 보고 싶으시면 네. 제게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추천드립니다. 네. 예린 씨는? 저는 음악인데요. 노래인데요. 네. 샤이닝을 보시고 2시간 넘게 이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에서 시달리셨다면 좀 이제 사랑에 넘치는 아버지를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존 레논의 Beautiful Boy라는 노래예요. 아세요? 들으면 알 것 같아요. Close your eyes, have no fear. The monster's gone, is on the run, and 들어봤어요. your daddy's here 하는 건데 약간 자장가 같고 그 오노 요코랑 존 사이에서 태어난 션 레논이 있거든요. 션한테 이제 불러주는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 약간 인생 선배로서 그리고 사랑이 많은 아빠로서 아들의 성장을 좀 기대하고 응원을 하는 시 같은 노래예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포 특집 마치도록 할게요. 네, 은선 씨. 네, 창밖 영화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Right from. 성대모사 안 했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가난한 나의 영혼을 숨기려 하지 않아도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풀리지 않는 의문들 정답이 없는 질문들 나를 채워줄 그 무엇이 있을까
이유도 없는 외로움 살아있다는 괴로움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을까 목마른 가슴 위로 태양은 타오르네 내게도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을까 별이 내리는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바보처럼 나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네 이 가슴 속의 폭풍은 언제 멎으려나 바람 부는 세상에 나 홀로 서 있네 지금이 아닌 언젠가 여기가 아닌 어딘가 나를 받아줄 그곳이 있을까 아, 나 없어 근데. 뭐예요? 나 준비 안 했어요. 지금 하나 하세요. 아, 잠깐만. 나 사실 그거예요. 똑같아. 이거? I don't wanna go there, Mrs. Torrance. 아, I don't wanna. 야, 안 되겠다. 해보세요. 야, 어떻게 해야 돼? I don't wanna. 안 돼요, 진짜. 아, 미안해요. 나 못하겠어요. 자, 지금 외우셨어. 아니, 마지막에 듣자. 똑같은 건데. 은서 씨, 은서 씨. Here's Johnny. Here's Johnny. 잘한다. 예린 씨. Tony, I'm scared. Remember what Mr. Halloran said. It's just like pictures in a book, Danny. It isn't real. 오. 좋다. 역시 배우는 다르다.